안 돼! 안 돼! 아이들 보여줘! 지금 당장 우리 애들 데려와, 제발! 여정아, 내가 감히 나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협박하지 않아! 당신들에게 선택지를 줄 뿐이야! 쏴라! 쏘는 즉시 내 가짜 왕국은 무너질 테니까! 북한의 2인자에서 배신자로, 그리고 다시 엄마로, 제가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터뜨린 마지막 독설, 그 충격적인 탈출의 전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진실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십시오. 평양의 새벽은 유난히도 시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요. 화약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콘크리트가 습기를 머금은 눅눅한 냄새 같기도 하죠. 그해 1월의 평양 새벽, 오늘따라 그 공기가 제 폐부를 찌르듯 날카롭게 파고들더군요.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북조선의 백두혈통, 독설가라 불리는 김여정이 아니라 그저 퀭한 눈을 한 39살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을 집기가 힘들더라고요. 간신히 입술에 붉은 칠을 했지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여전히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다 됐습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제 겨우 10살, 7살 된 내 아이들이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배낭을 맨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이들의 눈망울이 어찌나 맑은지 그 눈을 마주하는 게 죄스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이었어요. 내 남편이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온 날 말입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했죠. 하지만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의 목덜미에 남겨진 선명한 주삿바늘, 자국과 보랏빛으로 변해버린 손톱을요. 그는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멈춰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오빠, 아니, 김정은, 이 나라의 태양이라 자처하는 그 인간이 나를 불렀습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의 그 넓고 차가운 집무실에서 그는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독약 같은 말을 내뱉었지요. 여정아, 남편 일은 유감이다. 하지만 혁명을 하다 보면 곁에 있는 가지를 쳐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안 그러니? 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은 걱정하지 말거라. 내일 날 밝는 대로 혁명학원으로 보낼 생각이다. 거기서 당에 충실한 일꾼으로 키우는 게 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우 아니겠니? 너도 이제 홀몸인데 나라 일에만 집중해야지. 그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죠. 내 아이들을 영원한 인질로 삼아 나를 평생 자신의 충견으로 부려 먹겠다는 비열한 선고 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결심이 솟구쳤어요. 죽어도 이곳에선 죽지 않겠다. 내 아이들을 저괴물의 먹잇감으로 주지는 않겠다는 결심 말입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아끼던 시계 하나, 그리고 아이들의 베넷저고리.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새벽 3시, 나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얘들아, 지금부터 엄마랑 아주 긴 여행을 갈 거야. 조금 춥고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로 울면 안 돼.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 앞만 보고 걷는 거야. 알았지?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가슴이 미어져서 나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슬퍼런 보초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박자박, 규칙적인 그 소리가 마치 우리를 잡아먹으러 오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느껴지더군요. 뒷마당의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인간이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가 나를 부를 때 쓰던 그 특유의 낮고 껄껄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여정아, 내가 감히 나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어 환상을 떨쳐냈습니다. 문을 열자 매서운 칼바람이 아이들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막내의 입술이 순식간에 파랗게 질리는 게 보였지만 아이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 소리를 내면 우리 셋 다 이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군용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남편이 생전에 목숨을 구해줬던 충직한 운전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눈에도 살기 어린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동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시는 게. 가라.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산채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내 단호한 말에 운전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가는 내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길가에 세워진 거대한 그의 초상화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그 미소는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동생의 피마저 빨아먹으려는 포식자의 형상이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독서를 내뱉던 내 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체제가, 내가 대변했던 그 오빠라는 인간이 결국 내 가족을 난도질하려 한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죠. 어머니, 무서워요. 첫째가 내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멀리 평양의 상징들이 희미하게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당신이 만든 이 거대한 감옥에서 나는 나갈 거야. 당신이 신처럼 군림하는 이 땅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트럭은 검문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첫 번째 검문소. 여기서 막히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저 앞에 총을 든 보초병들이 길을 막아서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품속에 숨겨둔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운전수의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트럭의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고 보초병 하나가 운전석 유리창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야, 이 새벽에 어디로 가는 차네. 신분증 내놓으라우. 보초병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뒷좌석 바닥에 아이들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내 손등에 떨어진 아이의 뜨거운 눈물이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라고요. 트럭 안은 얼음장이었습니다. 보초병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형 집행관의 구두 소리처럼 들렸죠. 딱, 딱, 딱. 광철이의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총살 직전 목숨을 걸고 빼돌렸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광철이를 믿으라. 남편의 그 유언 하나에 우리 새 목숨을 맡겼습니다. 나는 뒷좌석 바닥에 엎드린 아이들을 더 깊숙이 눌렀습니다. 내리라우. 신분 확인 안 하면 못 지나간다. 의심을 사기 전 나는 독설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수년간 곁에서 보고 배운 상대를 단숨에 꺾는 그 서늘한 목소리 말입니다. 창문을 아주 천천히 내리고 보초병의 눈을 쏘아봤습니다. 지금 누구 앞길을 막는 거냐? 보초병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치라이트에 비친 내 얼굴을 확인하더니 총을 떨어뜨릴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부부장 동지. 원수님의 특별 지시다. 이 자리에서 나를 봤다는 사실이 한마디라도 새나간다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내 입으로 말해야겠느냐. 망설임 없는 호령의 보초병들은 사시나무 떨듯 길을 열었습니다. 트럭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자 광철이가 나직이 내뱉었습니다. 천운임내다. 하지만 안도는 짧았습니다. 우리는 곧장 서해안으로 달렸습니다. 그 인간의 감시망이 가장 촘촘한 북쪽 국경 대신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택한 겁니다. 새벽 5시, 남포항 외딴 어촌. 비릿한 갯내음 속에 낡은 목선 한 척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레이더를 피하기 위한 나무 배였죠. 배가 공해상으로 나아가자마자 육중한 엔진 소리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고속 순찰정이었습니다. 광철아, 속도 줄여. 절벽 아래로 붙어라. 거대한 바위 절벽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순찰정의 서치라이트가 우리 머리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막내 아이가 재채기를 하려 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코트 자락을 아이 얼굴에 덮어버렸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찰나, 다행히 순찰정은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필사적인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솟을 무렵, 배 안의 무전기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본부에서 전군에 알린다. 특급 용의자 발생. 인상차게 마른 체격의 검은 코트. 어린이 2명 동반. 발견 즉시 현장에서 사살하라. 명확한 사살 명령. 오빠라 불렀던 그 인간은 이제 나를 배신자로 규정했습니다. 동지,
곧 북방한 개선, NLL 구역입니다. 우리 경비정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광철이의 비장한 목소리 너머로 우리를 죽이러 오는 검은 그림자들이 수평선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검은 점들이 커졌습니다. 세 척의 고속 경비정, 굶주린 늑대 떼처럼 물살을 가르며 달려들었죠. 동지, 들켰습니다. 저놈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광철이의 비명과 함께 엔진 소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 밑바닥에서 10살 첫째가 동생의 귀를 꽉 막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곧 괜찮아질 거야. 그 작은 모습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경비정 위로 중기관총의 거대한 총구가 우리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사살 명령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찢는 총성이 바다를 울렸습니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아이들의 비명이 파도에 묻혔습니다. 나는 조명탄 발사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비밀 수첩을 펼쳤죠. 보이브에서 목숨 걸고 빼내온 암호표였습니다. 나는 무전기 주파수를 비상 채널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평양 집무실에서 부하들을 호령하던 그 서늘한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여기는 백두하나. 전원 사격 중단하라. 반복한다. 즉시 사격 중단. 추격하던 배들의 속도가 줄었습니다. 백두하나. 오직 김씨 일가만 사용하는 최상위 신호였으니까요. 여기는 순찰 3호. 백두하나 확인했다. 하지만 상부에 직접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 신원을 확인하라우. 내 목소리를 잊었느냐? 나는 원수님의 밀명을 수행 중이다. 너희들이 쏘는 총알 한 발이 공화국의 작전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당장 기술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들의 목은 오늘 안으로 날아갈 것이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추격조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우리 배는 북방한계선을 향해 필사적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추격조들도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속지 마라! 저 여자는 반동이다! 배를 침몰시켜도 좋다! 다시 총탄이 빗발쳤습니다. 배 뒷부분에 불이 붙었고 광철이가 어깨를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동지, 저는 틀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만이라도 피투성이가 된 광철이 대신 내가 키를 잡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면에서 물기둥이 솟구치며 웅장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거대한 회색 함정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이었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대낮처럼 밝히자 추격하던 늑대들이 기술을 돌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남편의 시계, 피 묻은 광철이의 손등. 살았다. 얘들아, 우리 이제 살았어. 아이들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가 아니라 사지에서 자식을 구한 엄마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군함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나는 또 다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총칼이 아닌 차가운 의심과 정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에 덮어준 담요의 온기, 아이들에게 건네진 따뜻한 코코아 향기. 하지만 그 온기는 채 한 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화려한 환영 인파가 아니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과 번호판 없는 승합차였으니까요. 함께 사선을 넘었던 광철이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차에 오르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총칼이 없는 또 다른 전장이라는 것을요. 안심하십시오. 보호 대상자님, 신변 보안을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사내들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예리한 수술용 칼날 같았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모처의 안가로 옮겨졌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오직 하얀 벽지와 눈부신 형광등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나는 강제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내 눈앞에 둬.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양에서 떨치던 그 위험은 간대없고 새끼를 빼앗긴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검증 절차에 협조해 주셔야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취조실의 시계는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고 내 앞에는 매번 다른 남자가 앉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왔습니까? 그 인간과 짜고 버리는 위장 망명 아닙니까? 질문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선을 넘어왔다는 진실은 이들에게는 그저 잘 짜인 시나리오로만 보였던 것이죠. 그 인간의 동생이라는 꼬리표는 대한민국에서도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었습니다. 내가 온 곳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좀 더 넓고 세련된 또 다른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취조실의 공기가 무겁게 나를 짓누르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취조실 문이 열리고 낯선 중년 여성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식사 좀 하세요. 아이들은 잘 먹고 있습니다. 여자가 내려놓은 쟁반 위에는 소박한 미역국과 흰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쟁반을 치우는 찰나 내 손등에 아주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무표정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평양의 그림자가 이미 이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나는 여자가 나간 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 인간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이들은 안전하다. 너만 협조한다면.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국가정보기관이 관리한다는 이 안가에까지 그 인간의 사냥개들이 침투해 있었던 겁니다. 벽에 걸린 거울이 거대한 눈처럼 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구두 소리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취조실 벽의 스피커에서 치익거리는 소음과 함께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나를 신문하던 요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정아,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 평양에서 나를 옥죄던 그 비계 낀 웃음소리가 섞인 오빠의 목소리.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낡은 의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마 던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내 마지막 무기라도 되는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스피커 너머의 웃음소리가 잦아든 뒤 찾아온 침묵은 비명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나는 의자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엔 축축한 식은땀이 배어 나왔고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 메모, 저 목소리, 그 인간은 지금 내가 겁에 질려 자포자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나는 천천히 의자를 내려놓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그 누군가를 향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했지. 그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거야. 나는 품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은색 빛이 감도는 아주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 목숨을 걸고 복사해온 해외로 흘러간 돈의 길, 그리고 그 길을 지킨 비밀스러운 이름들이 담긴 물건이었죠. 이건 내 생명줄이자 동시에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독약이었습니다. 잠시 후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안경을 쓴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USB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내 앞에 앉더군요. 이게 뭡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던 진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맞바꿀 유일한 티켓이지. 나는 협박하지 않아. 당신들에게 선택지를 줄 뿐이야. 나는 손을 뻗으려던 사내보다 빠르게 USB를 낚아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지금 당장 내 아이들을 내 눈앞으로 데려와. 그리고 이 안가 내부에 숨어있는 쥐새끼들. 아까 내게 메모를 건넸던 그 여자부터 당장 치워버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이 자리에서 박살날 거야. 내 목소리엔 서슬퍼런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당황한 듯 입술을 실룩거렸지만 이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무전으로 명령을 내렸고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나는 달려온 아이의 등을 2번만 세게 두드리고는 곧바로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더는 흔들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의 몸에 밴 낯선 소독약 냄새가 마음 아팠지만 일단 살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안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 지목으로 내부에 숨어있던 변절자들이 줄줄이 압송되었고 보안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인간은 한번 목표한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는 성격이니까요. 나는 어둠 속에서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숨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인간이 나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도록 내가 가진 이 독약을 세상 밖으로 터뜨려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가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 소리와 정체 모를 소음들. 대상자님, 대피하십시오. 신원 미상의 무장 인원들이 안가 외곽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부 침투 시도 중입니다. 수사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아이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주머니 속의 USB가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왔구나. 그 인간이 보낸 전문 암살조였습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상황. 나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총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외곽 초소의 격렬한 총성과 유리창이 박살나는 굉음이 안가를 뒤흔들었죠.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로 가십시오. 수사관의 외침에 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이끌고 계단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마주한 건 방금 전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던 보안 요원의 가슴을 뚫고 나온 서늘한 총구였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순식간에 아이들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아이들의 비명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암살조의 리더는 차가운 칼날을 첫째의 목에 들이대며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USB를 내놔라. 그럼 아이들은 살려주지. 원수님의 마지막 잡이다. 내 손에 든 은색 USB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기는 순간 우리는 평생 그 인간의 소나귀에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생애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 시작된 순간이었죠. 안 돼. 안 돼. 내가 무릎을 꿇으며 USB를 바닥에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던 첫째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유라고. 10살 아이의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나는 눈을 부라리며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들아. 엄마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마. 나는 쥐고 있던 핸드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내게 몰래 남겼던 자동 송신 프로그램과 위성 라이브 방송이 동시에 가동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방송은 국제통신망과 주요 외신 채널로 연결되었다. 평양도, 여기 안가도 동시에 듣게 될 거야. 내 목소리가 보안실 스피커를 타고 전 세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평양에 있을 그 인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들이 백두혈통이라 불렀던 사람이다. 오빠, 지금 내 사냥개들이 내 아이들 목에 칼을 대고 있지. 하지만 이걸 여는 순간 내가 숨겨온 추악한 이름들은 스스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어볼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총구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결연한 눈빛에 눌려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때 암살조 리더의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여자를 살려둬라! 당장! 그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리더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명령과 임무 사이의 5초. 마침내 리더는 거칠게 총을 거두었습니다. 그 인간은 결국 굴복한 겁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생중계 현장에서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배짱은 없었으니까요. 오늘부로 나는 그 무거운 핏줄을 포기한다. 나는 그저 내 아이들을 지키려는 한 엄마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세상에서 살지 않겠어. 뒤늦게 들이닥친 대한민국 특공대원들이 암살조를 제압했습니다.
정전되었던 안가의 불이 다시 밝아졌고 나는 아이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정말 자유야. 한 달 뒤, 나는 어느 평범한 동네의 작은 마당이 딸린 집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텔레비전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이들은 이제 그 소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창가에 비친 내 그림자가 여전히 길다는 것을요. 그 인간은 아직 평양에서 숨쉬고 있고, 우리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USB 복사본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뒤로 나는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